오늘밤부터 강원도에도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빗물바지 곳곳이 쓰레기로 막혀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한석탄공사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 승계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내부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주간의 핵심 쟁점들을 1타 시사에서 정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KBS 7시 뉴스 강원입니다. 정부 지출을 20조 원 정도 늘리는 올해 두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의 채무를 줄여주는 게 뼈대입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이른바 2차 추경은 정부 세출을 20조 2천억 원 늘립니다. 경기 진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삶의 고통은 눈에 보이는 경제지표 그 이상입니다. 전 국민 소비 쿠폰에 예산 13조 2천억 원을 씁니다. 소비 쿠폰은 두 차례 분할 지급합니다. 1차 지급된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씩 주는데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추가금을 얹어 각각 30만 원, 40만 원씩입니다. 2차 지급된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고 10만 원씩 일괄 추가 지급합니다.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된 84개의 시군 주민은 2만 원씩 더 받습니다. 현금이 아닌 쿠폰 형태인데 지역 화폐나 선불카드, 신용 체크카드 중 하나를 택해 받으면 됩니다. 소득 선별이 끝나는 대로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급 시점하고 사용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들하고 TF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엔 예산 1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총 3가지 정책을 동원하는데 장기 연체 채무 매입 소각이 대상자 113만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개인이 5천만 원 이하 원금을 7년 넘게 연체한 경우 정부가 금융사에서 채권을 사들인 뒤 100% 탕감합니다. 사실상 상환 불능인 빚 16조 원이 소각될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채무에 대해선 새출발 기금을 확대합니다. 1억 원 이하 원금의 90%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까지 확대합니다. 빚을 성실히 갚아온 취약 소상공인은 이자 지원과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2차 추경을 위해 정부는 국채 19조 8천억 원어치를 새로 발행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차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건전 재정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소비 쿠폰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소득 지원과 경기 부양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며 부처에서 잘 고려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G7 정상회의 귀국 당일 곧바로 국무회의를 연 이재명 대통령. 추경안 심사에 앞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서민들 고통이 매우 크다며 지금은 국가재정 사용이 필요한 때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건전재정, 재정 균형의 원칙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경기 진작 측면과 국민들 전부가 혜택을 보느냐, 일부를 제외하느냐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기재부 등 관련 부처가 이런 점을 고려해 추경안을 만들어 온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그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한편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민원을 진지하게 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총량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시간도 좀 줄여주시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좀 솔직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안 되는 거를 생떼를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야 협치를 강조해온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 관저에서 신임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G7 정상회의 관련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는 한편 의제에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국내 배달 플랫폼 1위인 배달의 민족이 입점 업주들과 추가 상생안에 합의했습니다. 10,000원 이하의 소액 주문에 대해서는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상생안 시행에 따라 올해 2월 말부터 중개 수수료를 기존 9.8%에서 최고 7.8%로 내린 배달의 민족. 하지만 업주 부담 배달비는 기존 최고 2,900원에서 최고 3,400원으로 올렸습니다. 아니 고정비를 더 받을 거면 조금 퍼센티지 낮춰서 중개료 줄여봐야 소용이 없죠. 특히 배달비는 주문 금액에 상관없이 고정돼 있어 10,000원 이하의 소액 주문이 많은 가게들은 주문 금액의 40% 이상을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로 내기도 합니다. 이에 배달의 민족과 입점업주 단체들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추가 상생 방안에 중간 합의했습니다. 10,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선 배달의 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도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0,000원 초과 1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 수수료를 차등 지원합니다. 3년 동안 최대 3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 지원 방식과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주문 금액이 낮아지길 원하지만 그럴수록 업주님들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점에 공감했습니다. 업주 단체들은 부족한 내용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업주들에게 보편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혜택 사항이 없습니다. 보통 저희는 2만 원 이상 주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불공정한 관행을 이제라도 바로잡겠다는 최소한의 약속, 그 출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를 중재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배달의 미위 쿠팡 이츠까지 포함해 총 배달 비용 상한액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개편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강원도에도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특히 시간당 50mm 안팎의 기습폭우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취재진이 점검을 해보니 빗물이 빠져나가야 할 배수로 곳곳이 쓰레기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자칫 침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변을 미리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2023년 춘천 퇴계동입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에 도로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인근 건물 안쪽까지 얼음 무릎 높이로 물이 들어찼습니다. 길가에 쌓인 낙엽이 도로 옆 빗물바지를 막아 생긴 일입니다. 유난히 일찍 시작된 올해 장마, 대학가 도로변의 빗물바지를 확인해봤습니다.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담배꽁초부터 과자 봉지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바로 옆 빗물바지에는 물이 차 있습니다. 쌓인 쓰레기가 이미 물이 빠지는 관로를 막은 겁니다. 장마철에 물이 넘치는 그런 현상을 보기도 했는데 쓰레기가 많이 막혀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인근 주택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흙이 한가득 들어찼고 잡초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치워보려고 해도 고정된 장치를 열 수도 없습니다. 이건 좀 파냈으면 좋겠어요. 이걸 들을 수도 없고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빗물바지가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곳도 허다합니다. 빗물바지는 물이 잘 통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빗물바지는 이 고무판으로 물이 흐르지 못하게 막아뒀습니다. 주말까지 강원 전역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최대 150mm,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릴 때 빗물이 제때 빠져나가지 않으면 침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춘천시에 있는 빗물바지는 2만 개. 춘천시가 3월부터 정비를 하고 있지만 쓰레기가 하도 빨리 쌓여 치우는데 애를 먹습니다. 일순간에 청소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인력이나 시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지대 구간을 먼저 준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고지대도 차차. 춘천시는 주변에 빗물바지가 막힌 곳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쓰레기가 쌓인 곳은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강원지역본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을 올해보다 6.6%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물가가 급등했는데 공무원의 급여는 2023년 기준 민간 사업장의 8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급과 정액급식비, 명절 휴가비 등의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 10년 미만 근무 공무원의 이직 사유 1순위는 낮은 보수였습니다. 대한석탄공사가 존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도계광업소 폐광과 동시에 고용 승계는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는데요. 사실상 전 직원 해고 통보여서 내부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말 문을 닫는 삼척 도계광업소. 대한석탄공사의 채광 기능은 모두 사라집니다. 폐업할지 통폐합할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단 고용 승계는 없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근거는 2년 전 노사 합의서. 2025년 도계광업소와 석탄공사 본사를 조기 폐광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 승계 문구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사실상 전원 해고 통보입니다. 석탄공사 노조는 강력히 반발합니다. 노사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노사는 고용 승계 논의를 꾸준히 해왔다는 겁니다. 지난달 사측이 전 직원에게 보낸 문서에서도 고용 승계 희망 원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광을 한 달 앞두고 고용 승계 없다, 전원 퇴직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직원들은 지금까지 고용 승계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믿고 있다가 정치권도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퇴직만 밀어붙일 게 아니라 저연차 직원 고용 승계 방안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폐광과 또 그다음에 이 회사의 청산 과정에서 필요한 일자리가 있다면 여기에 계시던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알아보는 것도 정부의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예고된 퇴직 시점까지 남은 시간은 열흘 안팎. 하지만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대응 계획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원주시는 많은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 8개 산업단지의 고용 현황을 살펴보니 기업 숫자는 늘었지만 고용 인원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왜인지 김영준 기자가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40만 제곱미터 크기의 문막산업단지, 제조업 중심으로 기업 21곳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입주율 100%, 하지만 정작 고용은 줄고 있습니다. 이곳의 근로자는 840여 명, 3년 전보다 5분의 1이 감소했습니다. 비단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원주 8개 산업단지의 기업 수와 고용 인원의 상관관계를 따져봤습니다. 먼저 가동 기업 수는 증가세입니다. 2021년에는 270여 곳이었지만 올해는 300여 곳이 넘었습니다. 13% 정도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고용 인원은 거꾸로 줄었습니다. 2021년만 해도 9,300여 명 이상이 산단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엔 8,700여 명으로 600명가량이 줄었습니다. 기업체가 늘어도 고용은 줄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기존 기업체의 고용 인원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용을 창출할 크고 탄탄한 기업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치 기업 숫자 늘리기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똘똘한 회사가 들어오게 해야지 되는데 어떤 회사든지 뭐 들어오겠다라고 하면은 하다가 경쟁력 없는 회사는 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고용 확대가 가능한 기업 인재를 신중히 선별해야 합니다. 중장년층을 기업들이 고용을 하면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안들을 조금 정책들을 지금 시책들을 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역 산업의 전체 규모와 고용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때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오늘 도청에서 강원형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AI 반도체 융합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이르면 올해 8월부터 100여 명을 선발해 교육에 나섭니다. 또 강원형 전략 산업을 함께 기획하고 인재 양성 기반 조성에도 협력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디지털 기반 기술을 연구하는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속초시의 인구가 8만 명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청년층 유출과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올해 동해안 도시들의 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대응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조현주 기자입니다. 속초시 도심 주택가입니다. 인파로 북적이는 관광지와 달리 거리에 적막감이 감돕니다. 속초시 인구는 2000년 9만 명을 넘긴 뒤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8만 141명, 인구 8만 명 붕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없어 별로. 지금 현재는 맨 노인네들만 없는 것 같아. 이밖에 없는 것 같아. 생활이 안 되잖아. 들어와봤자. 동해안 다른 시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군 단위뿐만 아니라 시 단위에서도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점 도시 강릉은 2023년 21만 명 선이 무너진 뒤 현재는 20만 7천여 명 수준까지 인구가 줄었습니다. 동해시 인구도 2022년 9만 명 아래로 떨어진 뒤 8만 6천여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특히 청년층 이탈이 심각합니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뒤 지역으로 되돌아오는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까지 더해지며 자연 감소 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시군은 주소각기 운동과 전입 지원금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 성과는 크지 않습니다. 주소각기 운동과 각동 통장님들을 주축으로 우리통 숨은 인구 찾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 퇴직자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책 등을 발굴 중입니다. 당장의 숫자 늘리기보다는 아이를 낳고 키우고 젊은 세대가 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더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업 유치와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 맞춤형 중장기 전략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현주입니다. 네, 동해안 지역의 상황이 심각하지만 사실 인구 감소는 강원도 전역이 마주한 과제입니다. 지역 소멸 우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오늘 강릉에선 경제 전문가들의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김보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50년 강원도의 생산 가능 인구는 71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재보다 30만 명 가까이 줄어드는 수치로 전국 생산 가능 인구의 2.9%에 해당합니다. 소비와 경제 활동의 주체인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지방 소멸 우려도 확산하는 상황. 경제 전문가들은 일자리와 주거 환경에 주목했습니다. 강원 지역 실질 임금이 10% 오르면 다른 시도 주민 5만 5천 명이 유입될 수 있고 신규 법인이 15% 증가하면 2만 명 안팎의 인구 증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주택 가격이 급등할 경우 3만 명 가까운 인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구 유입 효과를 구축하는 효과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특히 투기 수요 유입은 우리가 주의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단위에서도. 저출생 문제 해법으로는 단순한 주거 지원보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생활 여건 조성이 강조됐습니다. 주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값보다는 편의시설들이 얼마나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출산을 꺼린다 이런 형태로 이제 인터뷰 결과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곽 개발 중심의 분산 정책보다 원도심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강원교육사랑 학부모연합은 학교 인근에서 판매되는 여드름짜기 장난감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제품에 주사기 등 의료기기 형태의 부품이 있는데도 초등학생들이 장난감처럼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강원도 교육청은 해당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시켜달라고 각 학교에 요청했습니다. 엄윤순 강원도의원은 오늘 도의회에서 열린 도정 질문에서 지난해 강원도에서 폐업한 일반 음식점이 3,100여 곳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수치는 코로나19 때보다 1,000곳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엄 의원은 그럼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 부양 대책이 부족하다며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오늘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 시청에서 세인트 존스 대학교와 고전교육협력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와 세인트 존스 대는 강사 파견을 비롯한 교육 사업을 공동 개발합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5월 세인트 존스 대학교와 고전 교육 사업인 그레이트 북스 프로그램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올해 교동초등학교와 강서중학교 등 학교 4곳에서 문해력과 사고력 향상 수업을 진행합니다. 홍천군은 오늘 영귀미면 성수리에서 홍천 청년 스마트 농업타운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신영재 홍천군수와 박영록 군의회 의장 그리고 지역 청년 농업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농업타운은 재배동 4개와 관리동으로 구성됐으며 자동 기상 관측과 양액 살포 등이 가능한 첨단 시설을 갖췄습니다. 전체에 투입된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이곳에선 올해 청년 농업인 9명이 각종 지원을 받아 작물을 재배할 예정입니다. 철원군이 신품종인 러시멜로 멜론의 수출 시장 개척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싱가포르의 한 백화점 K푸드 판촉전에 참가합니다. 이 멜론은 2023년 철원군과 강원대학교가 협력해 개발한 신품종으로 올해는 한 개 농가에서 11만 개를 수확할 예정입니다. 인제군이 올해 10월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할 기관과 단체의 신청을 받습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로 대상은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습 관련 단체 등입니다. 참가 대상에 선정되면 홍보 체험관을 운영하거나 성과 공유를 위한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인제군은 평생학습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올해 10월 18일과 19일 인제 하늘내린센터 등에서 제11회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양구군은 올해 5억 원을 들여 레포츠 공원에 맨발 황톳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황톳길은 너비 2m에 길이는 380m로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세족장과 신발장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양구군은 황톳길 시범 운영을 거쳐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입니다. 원주시 의회가 원주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원주시의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원주시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최근 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 법인카드가 특정 음식점에서 집중적으로 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결제 후 취소 사례도 잇따랐다며 원주시에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정식 감사 착수 여부 등을 이달 안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외부 기관 등과 맺는 협약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4월까지 체결한 각종 협약은 모두 1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약 건수는 2023년 5건, 지난해 9건에 이어 늘고 있습니다. 협약의 내용은 산업기술개발 기업 지원이나 소상공인 경영 지원 등 주로 산업활동과 복지 관련 분야입니다. 이에 대해 광문근 원주시 의원은 협약 숫자보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협약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창군은 다 키워드림 평창플랜이란 이름의 인구 늘리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 키워드림을 통해 신생아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한 사람당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재원별로는 정부와 강원도 부담이 7천여만 원, 평창군 부담이 7천여만 원씩입니다. 주요 지원 사업은 출생 축하금 100만 원, 대학생 생활비 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달 제23회 동강국제사진제 개막을 앞두고 국제공모전 초청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과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는 국제공모전 심사를 통해 프랑스의 제레미 르누아 등 전시회 초청 작가 19명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이 작가들의 작품은 사진제 기간 주요 전시장 등에서 선보입니다.
동강국제사진제는 다음 달 11일부터 80일 동안 영월 동강사진박물관 등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 이어서 강릉입니다. 6월 14일 헌혈자의 날을 기념해 강릉시와 태백시에서 시민과 공무원들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강릉시는 오늘 강릉시청에서 강원도 혈액원과 함께 시민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헌혈 릴레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또 태백시의회 주차장에서도 사랑의 헌혈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올해 들어 어제까지 모두 6만 6,800여 명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고성 화진포 셔우드홀 문화공간이 오늘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화진포 셔우드홀 문화공간은 사업비 38억 원을 들여 옛 화진포 생태박물관을 리모델링해 지어졌으며 19세기 말부터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의료 선교사 로제타 셔우드홀의 삶과 업적, 화진포와의 인연을 담은 전시 공간 등이 마련됐습니다. 고성군은 아직 입장료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당분간 무료로 관람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양양공항에서 중국과 몽골을 각각 오가는 부정기 전세기가 투입됩니다. 진에어와 티웨이 항공은 백두산 관광 노선인 중국 옌지, 장천 노선을 내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매주 2회, 모두 22차례에 걸쳐 공동 운항합니다. 또 항공사 에어로 몽골리아는 양양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을 오는 8월 1일부터 9일까지 2차례 운항합니다.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차에서 야영을 하는 이른바 차박 등에 대한 단속이 진행됩니다. 강릉시는 오는 10월까지 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또 해안가 도로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이나 무허가 노점상 등도 조사해 이동을 요구하거나 견인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올해 상반기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등 모두 60대를 견인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는 1타 시사입니다. 오늘은 허소영 전 강원도 의원 그리고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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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좀 쟁점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허소영 전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김진태 지사가 지난 22년 지선에서 지선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후에 명태균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다시 경선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의 의혹입니다. 지난 22년 지선에서 당초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는 지사가 배제가 되고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 공천하겠다고 국민의힘이 밝힌 지 나흘 만에 갑자기 결과를 뒤집고 김진태 지사를 포함해서 경선을 하겠다라고 번복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극적인 전환을 맞게 되면서 김진태 당시 후보는 자신의 단식으로 얻어진 성과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셀프 부활이라는 말로서 강조를 했었는데요. 근데 지난해 10월에 명태균 씨의 녹취록 속에서 김진태 지사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녹취록에는 명태균 씨가 김진태는 내가 살린 것이다. 또 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밤 12시 반까지 설득해서 해결했다라는 취지의 통화 내용뿐만 아니라 서로 오갔던 카카오톡 문자 그리고 당선 이후에는 명태균 씨 가족이 김진태 도지사의 어떤 공간과 그리고 지사 집무실에 초대해서 사진까지 찍은 사진들이 사진 찍은 게 공개가 된 바가 있는데요. 명태균 씨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월에서 10월 사이에 명태균 씨와 가장 통화를 많이 한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이었고 김진태 지사는 본인과 홍수연이라고 하는 보좌관이 있는데요. 홍수연 씨 보좌관까지 통화한 횟수까지 합치면 한 13번이나 되었습니다.
명태균 씨에 대해서 그 공천 과정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정황과 또 각별한 사이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지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이 여러 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니까 말을 바꾸어서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좀 양해를 해달라라는 식으로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김진태 지사가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실세인 김건희 여사의 도움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그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보고요. 그 증거는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의 수사는 조금 더 속도가 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들이 더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보도에 나온다면 5월 말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접 춘천에 내려와가지고 김진태 지사를 함께 그 조사를 벌였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한 보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역 언론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근데 더욱더 관심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게 특검, 3특검이 실시가 하게 되면서 이미 통과가 돼서 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하반기 특검, 3특검 중에 하나인 김건희 특검과 관련돼서 특히 특정 도지사와 연루된 부분들과 함께 이 김진태 지사의 그 기간 과정들이 매우 하반기 주 쟁점으로 부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좀 판단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두 가지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허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김건희 여사가 4월 14일부터 4월 18일 날, 그러니까 2022년 지방선거 과정 통해서 이 4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게 발생한 거거든요. 공천이 번복되는 과정 속에서 명태균 씨의 증언처럼 실제 김건희 여사가 이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해가지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매우 심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입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명태균 씨, 김진태 도지사는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10월부터 불거지게 되자 그냥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이지 별 네. 의미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공개된 걸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직접 집무실에 명태균 씨가 오기도 하고 또 네. 관서에 와서 한 사진이 직접 공개되기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선거 기간 중에는 원주의 고깃집 관련된 주소, 전화번호도 직접 명태균 씨에 알려주는 등 이건 뭐냐면 보통 있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고 특히 놀랐던 부분들은 뭐냐면 심지어는 2023년 하반기에 있었던 그 레고랜드 사태건과 관련돼서도 명태균 씨에게 조언을 듣는 이러한 부분들이 공개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일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진행된 거 아니라고 하는 의심들이 강하기 때문에 한간에 들려오는 것처럼 명태균 씨에게 특히 여론조사에 관련된 많은 코멘트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대가성이 있는가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수사가 미뤄져 오다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벌써 선거 전국입니다. 이게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갑게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고 한다면 이게 대가성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특검에서 밝혀져야 되는데 네. 과연 이와 관련된 물증을 밝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상당한 난항에 봉착할 뿐만 아니라 실제 이게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올까지는 뭐 한 2, 3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사이에 김진태 지사가 차기 선거와 관련돼서 일종의 모종의 결정을 한다. 이러한 부분들 같은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지 간에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법 리스크가 설령 불거진다고 하더라도 자기 갈 길을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예측을 해봅니다. 예,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선거 전에 그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명백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검찰 조사는 뭐 1차적으로 이제 그 명태균 씨로부터 이런 불법적인 그 지원을 받았고 또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뭐, 이 부분이 이제 조사가 될 거긴 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 10일에 공표된 이름이 좀 깁니다.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률안에 그 수사 대상 16가지에 이릅니다. 네. 그 안에 김 지사는 명태균 씨를 비롯해서 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6년 그 선거는 편의에 따라서 새로운 룰을 만들고 또 공천에 개입했던 국민의힘의 그 선거 카르텔을 해체시키고 또 도민의 이익보다 자신과 일가의 특혜에 집중했었던 국민의힘의 묵은 그런 적폐 정치인들을 그 일소하는
그 심판하는 그런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좀 확정이 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받는 내용은 민생회복지원금인데 맞습니다. 보편 지급을 기본으로 해서 선별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한 절충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원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워낙에 우리나라 민생이 처한 그 여러 상황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중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그 어떤 마스터키 같은 하나의 정책만 가지고는 해법을 만들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차 추경안을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 두 가지 효과를 기획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우선 소비 진작 측면에서 보면 모두에게 동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소득 지원 면에서 보면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실제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을 지원할 때의 소비가 더 창출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선별 지급, 일부의 선별 지급은 소비 진작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편과 그 선별이 절충안이 반영이 됐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우선 전 국민에게 15만 원의 보편적인 지원을 하고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30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4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상위 한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이 보편과 그 선별 지원을 적절히 그 절묘한 방안을 찾았다라고 봅니다. 예. 또 뭐 우려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 같은 이 지원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께서는? 뭐 현재 가장 그 현명하고 타당성 있는 지원 방식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 지급과 2차 지급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에게는 다 15만 원씩은 주는 거고 차상위 계층하고 가장 어려운 계층에는 50만 원까지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현재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원 방향인 현재 부채 탕감 방안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눈여겨보는 것들은 지역 상품권인데요. 이와 관련돼서도 대대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당선 전부터 핵심 공약이었기 때문에 뭐 큰 논란은 또 이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밤부터 내륙을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특히 철원에는 호우 예비특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부터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0에서 100mm, 특히 중북부 내륙에는 15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120mm 이상 쏟아지겠고요. 동해안에는 10에서 5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집중호우가 예상되니까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산지를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으로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과 원주 22도, 강릉 25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춘천 24도, 원주 26도, 강릉은 30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에서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 중부 해상에는 바다 안개까지 짙게 끼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토요일 아침에 동해안부터 비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김영준 기자의 리포트의 MC 멘트와 화면 내용이 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